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칠 때다.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5일 뉴스 바리케이드 노정면의 뉴스바 성탄 특집 방송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오늘 뉴스바에서는 2013년을 관통한 국내외 뉴스를 정리해보는 순서 마련했습니다. 우선 조간 브리핑 시간에 국내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합니다. 월드 리뷰 코너에서는 주요 국제 뉴스와 남북관계에 관한 뉴스들만 따로 추려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맞아 종교인 두 분을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우리 사회 그늘진 곳에서 종교의 가치,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 모셨습니다.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활동을 하고 계신 박종인 신부님, 그리고 더함 공동체교회 이진호 목사님과 함께 종교인의 사회 참여, 정치 참여를 주제로 얘기 나눠봅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입니다. 정치자와 국민TV조합원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사장님이 국민TV와 본격적인 업무 제휴를 하기로 하고 시원하게 쏘셨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TV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상조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고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1600-3267,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개념상조 우리라이프 상조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민TV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휴를 맺었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참다운 상조 서비스를 위해 바른 길만 가겠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납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입니다. 군주론 탄생 500주년을 마무리하는 책마루의 마키아벨리. 군주론은 군주에 의한 군주를 위한 권모술수 정치 비법서가 아닌 근대 여명기 새롭게 등장한 시민의 역할을 규명하는 전환기적인 책입니다. 서울대 신철희 박사가 새롭게 번역한 군주론, 올컬러 일러스트로 생생하게 되살아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책마루 출판.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네, 오늘 송년 특집 노정면의 뉴스바 조간 브리핑 코너에서 2013년 국내 신문을 장식했던 10대 뉴스를 꼽아서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PD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한 해 딱 잘라서 말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국민 불행 시대였다. 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상대 후보와 불과 3% 차이도 안 되는 당선자 아니었습니까? 그런 당선자가 반대편을 잘 끌어안으면서 공약 잘 지키고 또 모든 이들을 두루 등용하고 깨끗한 정치를 펼쳐야 마땅한데 반대편을 어떻게든 제압하려 들었고 지킬 수 있다던 공약을 전 뒤집듯이 뒤집고 특정 지역, 특정 학벌, 특정 인맥의 인사만 중용하고 부패부정도 묵인하는 총체적 역진 정치로 1년을 물들였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국민 행복이 아닌 국민 불행 시대였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올해 10대 뉴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네. 글쎄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어떻습니까? 최동욱 검찰총장,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작업은 사실로 드러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광범하게 이루어졌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 댓글 73건으로 시작을 했죠. 자, 처음에 기소할 때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트위터 글 5만 건, 120만 건, 그리고 2200만 건으로 계속 불어나고 있는 마당입니다. 이를 두고 처음에는 선거 개입 정도로만 표현했던 언론들이 이제는 심심치 않게 부정선거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부정선거 실상 감추기에 급급했고 선거 부정을 문제 삼는 시민이나 야당에 대해서는 대선 불복하겠다는 거냐라면서 오히려 겁박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송이 계속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법정에서는 2200만 건은커녕 121만 건의 트위터 글에 대한 공소 유지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규명하려면 현 검찰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군사이버 사령부의 그 선거 개입도 백일화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그 과거의 활동, 또 말하자면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는 국방부가 정치엔 개입했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다. 이러면서 대놓고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결국 사이버 사령부에 대한 수사도 특검 형태가 아니면 사실상의 재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대로는 진상이 영원히 묻힐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대로 끝내서는 안 되죠. 어디 뭐 국정원, 군사이버사 뿐입니까? 보훈처, 행정안전부, 통일부 이곳의 대선 개입 의혹과 여권 그리고 정부기관 사이의 연계 의혹 그리고 수사에 대한 외압과 은폐 축소 의혹 이런 2차 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 사건 재판마저 빙산의 일각만 드러난 채 끝나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특검 도입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졌는데 새누리당은 결사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은 그 절박함이 그리 커 보이지 않습니다. 네. 자, 뭐 국정원 선거 개입, 뭐 네. 나아가서 국가기관들의 네. 총체적인 선거 개입 사건. 네. 내년에도 10대 뉴스에 꼽힐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여요. 내년 2014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죠. 네. 그때는 가만히 있을지 공명선거를 할지 현재 그 여권이 하는 태도로 봐서는 뭐 할 일을 했다 이거 아닙니까? 뭐 국정원의 역할이 그런 거다라면서 강변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하겠다로 들리는 사람이 저뿐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10대 뉴스 두 번째 뉴스로는 어떤 뉴스를 꼽았습니까? 예, 박근혜 정부 임기 첫 해인데 거듭된 인사 실패 이 문제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뉴스로 꼽았는데요.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지낸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 각종 투기 의혹을 견디지 못했고요. 김병관 전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 무기중개상 로비스트 의혹 이런 것들이 또 불거졌죠. 그래서 이제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든 감싸고 끌어안고 가려고 했었는데 결국 너무나 큰 폭탄이었습니다. 김병관 장관 후보자는 그 휴대전화 열쇠고리에 박정희 대통령 부부 사진이 실린 그 액세서리를 들고 다녀서 또 화제가 됐었는데 말이죠. 예. 그 밖에 항공권 깡, 딸 유학비 외화 송금 내역 전무, 아들의 군 휴가 과다. 뭐 이것만이 아니죠. 뭐 정말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돈흡이라고. 돈을 흡입한다 해서 이돈흡. 예.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도 낙마했고요. 국적 같은 이런 뭐 여러 가지 논란에 휘말린 김종훈 초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주식 백지 신탁 문제로 물러난 황철주 중소기업 정장 내정자. 이 사람들도 결국 낙마했던 여러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김학의 법무부 차관과 사격장 불법 양도 논란과 공문서 위조 의혹을 받은 박종길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이분들도 옷을 벗었습니다. 네. 좀 성격은 다른데요. 예. 비교적 상대적으로 잘 있던 사람들을 내친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체로 말을 안 듣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요. 양건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 4대강 관련해서 이거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보장을 약속했었던 인물이긴 하지만 감사위원 선임 문제 등으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다가 결국 전격 사퇴했습니다. 외압이 없었으면 그만뒀겠느냐 이런 얘기가 많았고요. 이 박근혜 대통령 인사 스타일을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 인사 스타일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뭔가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 끝까지 지킵니다. 그게 의리가 있어서 만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너 이렇게 흠결이 많은데 나한테 충성해야 돼. 너 충성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날아갈 수 있어. 이런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전 해보았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끌어안고 있느냐.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은 이것뿐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 잘 안 듣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내치는 그런 행태. 대표적인 것이 예.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은 빠졌어요. 그래서 세 번째 뉴스로 소개하려고 했습니다. 네. 최동욱 찍어내기. 이게 뭐 뉴스의 비중으로 따지면요. 어떻게 다른 뉴스에 묻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박근혜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낙점돼서 지난 4월 4일 제39대 검찰총장직에 올랐지만은 취임 6개월 만인 지난 9월 혼외 아들 의혹이 제기되면서 중도에 낙마했습니다. 구실은 혼외 아들이 있었다 이런 거였는데요. 실은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국정원 선거 개입 수사에 대해서 제지하지 않은 게 이 실질적인 이유다라는 평이 많습니다.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지난 6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법리 적용과 신병 처리 문제를 놓고 법무부와도 갈등을 빚은 인물이 바로 최동욱 총장 아닙니까? 이래저래 여권에서 매우 불편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청와대와 여권이 최동욱 전 총장을 찍어낸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불거졌고 그것이 의혹 단계에 의해서 사실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사실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강력한 정황이 예. 최동욱 검찰총장에 대해서 뒷조사를 했다는 그런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최근에 청와대 조호영 행정관이 이 최동욱 총장 관련한 개인정보 불법 열람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국 이런 의혹이 사실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조호영 행정관은 당초에 안전행정부 김모 국장의 부탁을 받고 개인정보를 조회했다라고 밝혔는데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요. 그러자 조호영 행정관은 기억이 안 난다면서 버티다가 다시 제3자를 윗선으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지목된 그 3자도 이 사건과 별 연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게 검찰 책임이 큽니다. 사건 초기에 조호영 행정관이 지목됐을 때 곧바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했더라면 이런 낭패를 보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사를 동원하는 것이 수사의 상식인데 이걸 외면했습니다. 이 결국 청와대 눈치를 보는 검찰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어쨌든 최동욱 찍어내기의 실체를 밝혀줄 이 사건의 몸통은 청와대 고위층일 가능성이 짙습니다. 자, 이런 민감한 사안을 외부 인사의 부탁을 받고 청와대 행정관이 직접 나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조호영 행정관 위에 누가 있느냐? 직속상관이 누구냐? 박근혜 대통령 핵심 비서 3인방 가운데 하나인 한때 4대 천왕으로 불렸던 그 한 명인 이재만 비서관입니다. 네. 저는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하고요. 네. 동전의 양면이라고 판단이 되는 사건으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꼽습니다. 네, 이 사건을 우리 김 PD께서도 네 번째 10대 뉴스로 뽑으셨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8월 2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진보 인사 10명에 대한 국정원의 동시다발 압수수색으로 내란음모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이석기 의원 등을 상대로 3년여에 걸쳐서 내사를 벌여왔다는 검찰과 국정원 아닙니까? RO 이른바 혁명 조직이라는 비밀 조직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 몸담아서 전시의 남한체제 전복을 위해 인명살상과 후방 교란을 모의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일주일 만인 9월 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통과시켰고 국정원은 다음 날 내란음모, 선동, 그리고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0일간의 추가 수사 끝에 9월 26일 차례로 이석기 의원 등 7명을
기소하면서 내란 음모 혐의로는 33년 만인 이 시기에 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네. 헌정사상 처음인 일이 있었어요. 네.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재에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네. 자, 일단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 이것이 실체가 있는 거냐 이 여부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 정당 해산 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글쎄 지금 재판 과정을 보면은 태산명동 서일필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막 시작할 때는 천하가 흔들릴 만큼 시끄러운 사건이었는데 이 재판 과정을 보면은 이게 과연 그런 사건인가 싶은 그런 흐름이란 거지요. 내란 음모 사건의 방향을 가늠할 열쇠는 녹취록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입니다. 녹취록, 녹취 파일 47개 가운데 35개가 사본이라고 하죠. 자, 사본의 진정성이 이제 확증되려면은 과연 편집을 했느냐, 편집하지 않은 거냐. 네.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요. 자, 원본이 근데 삭제가 됐단 말이죠. 그렇다는 점에서 봤을 때 변호인단은 이 진정 성립에 상당한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녹취 파일을 근거로 한 녹취록을 보면은 이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엔 너무나 하자가 많습니다. 국정원이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7개 녹취록 가운데서 이른바 곤지암 수련원 모임 녹취록에서만 112곳 등 모두 272곳을 수정했습니다. 성전 수행, 이 거룩한 전쟁이라는 뜻의 성전 수행이 선전 수행으로 이제 결국에는 정정됐고요. 그러니까 성전하면 왠지 호전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선전은 한자도 다 다릅니다. 전혀 다른 뜻이죠. 예, 선전 수행으로 바뀌었고 결전성지가 절두산 성지로 전쟁 준비가 구체적 준비로 이 처음 발표할 당시와 다르게 수정이 됐던 겁니다. 그 성전, 결전, 전쟁. 이런 것만 보면 진짜 이 사람들이 전쟁을 획책했구나, 내란을 획책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성전, 결전 그리고 전쟁이 아니라 선전, 절두산 그리고 구체적 이거였다는 겁니다. 네. 처음에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예. 사실 언론에 흘러나와서 언론이 보도했을 때는 성전이다, 결전이다, 전쟁 준비 이런 내용들이 녹취록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예. 그걸 이 잘못된 걸 이제 발견하고 스스로 바꿨는지 아니면 지적을 받고 바꿨는지 하여튼 지금은 바뀐 상태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또 하나의 증거가 제보자 이모 씨의 법정 증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 그 증거는 둘입니다. 하나는 바로 그 말씀드린 녹취된 것 그리고 제보자 이모 씨의 법정 증언입니다. 그런데 이모 씨 법정 증언 말이죠. 신빙성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믿을 수 있을 만한 것인지 의문으로 떠올랐다는 겁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모 씨 진술에 의존해서 수사해 왔지만은 이모 씨는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거나 기억나지 않는다, 불확실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모 씨는 그 혁명 조직 RO의 예비 단계인 학습 모임과 이념 서클 조직을 처음 알려준 최모 씨를 국정원 조사에서는 RO의 지휘 성원이라고 했다가 검찰에서는 조직원인지 아닌지 불분명하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지난달 22일 그 7차 공판에서는 기억이 안 난다, 나를 지도했기 때문에 지휘 성원이라고 봤는데 불확실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지요. 그 결국에는 이 사건이 법정에서 유죄로 인정받기 쉽지 않은 구조란 거죠. 만약에 무죄로 판명난다면 결국 국정원 선거 개입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정원 검찰의 작당이 아니었느냐 이런 비판이 비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종의 물타기였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국면을 전환하는 물타기 소재. 예. 이거 말고도 중요한 게 또 있었어요. 예, 바로 NLL 대화록 파문이었습니다. 이른바 그 사초 실종 논란을 일으킨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사건. 이 사건은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참여정부 인사들에 의해 고의로 폐기, 이관됐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 논란은 어마어마했고 무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성했죠. 고의로 폐기하지 않은 것으로 이 검찰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고의로 없애려 했거나 고의로 이관하지
아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제가 무성했다고 했는데 안 받아주셔서. 무성. 제가 좀 뻘쭘해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김무성해졌다라고 하셔야지요. 그러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예. 대화록 공방의 본질, 노 전 대통령이 NLL을 예. 포기했느냐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말을 했느냐 아니냐. 이거 아니겠어요? 새누리당 의원 몇 사람은 자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그 발언 했다고 나는 보는데 아니라면 자기는 의원직을 내놓겠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네.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그런 경우였는데 결국 검찰 수사 결과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했다. 이 발언을 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왜 책임 안 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상기 의원은 여전히 포기한 발언 아니냐. 사실상 그러하지 않느냐. 혼자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은 현 정부 청와대 안보실장을 맡고 있는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도 이 힘을 실어줬습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그 후에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문제와 관련해서 소신껏 하고 오라고 말했고 그 결과 소신껏 NLL을 지킬 수 있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습니다. 국방부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존중 및 준수, NLL 기준 등 면적 원칙으로 공동 어로 수역 설정이라는 두 가지 원칙 아래 회담에 임하도록 승인했다고 문서로 확인했습니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새누리당은 대화록 음원 파일을 공개해야 그 진상을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공방을 계속 그 불씨를 이어가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제는 세간의 빈축을 사고 있고 더 이상 이것이 논란이 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써먹어봐야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검찰 수사 받고 나온 김무성 의원이 찌라시에서 봤다고 한 얘기는 참 잊혀지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런 김무성 의원이 그 대화록 누구도 볼 수 없었던 그 대화록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로 결론 났다고 하죠. 예. 네. 참 워낙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예. 한 가지 또 많은 분들의 뇌리에 각인돼 있는 사건입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미국에 가서 성추행 파문을 일으켜서 국제적인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에 의해서 꼽힌 세계 8대 굴욕 사건에 이 윤창중 관련 사건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6번째 뉴스로 다루겠습니다. 자, 근데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 청와대 한 관계자가 국민일보에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국민일보가 올해도 국내 10대 뉴스를 꼽을 텐데 윤창중 전 대변인 사태가 들어가느냐, 꼭 포함되어야 하는가 이러면서 관심을 표했다는 겁니다. 자, 청와대도 무던히도 이 10대 뉴스에 신경을 쓰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 파문에다가도 포함시킬 수 있는 이 이슈를 따로 빼놨습니다. 아무래도 국제적 이슈가 돼버렸다 보니 앞서서 이제 두 번째 큰 뉴스로 박근혜 인사 실패 이걸 짚으면서 윤창중 전 대변인 슬슬 넣을 수 있었는데 이 성추행 파문은 따로 빼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요. 우선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청와대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박근혜 대통령 첫 해외 순방 성과가 일순간에 묻히는 것은 물론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송구스럽다면서 취임 후 첫 대국민 사과를 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정권 초반 국정운영 동력이 상당히 상실됐다는 그런 분석까지 나오는 걸로 봐서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네.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 그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길. 네. 이 대통령을 보좌하던 청와대 대변인이 여성, 그것도 인턴 사원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질렀으니 뉴스 비중이 적다고 할 수 없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그 영국 런던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외교관의 품위를 의심케 하는 이런 또 추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대사관 직원이 이 박근혜 대통령 영국 방문 기간 동안 업무를 도울 현지 인턴을 선발하는 면접에서
그 지원자들에게 윤창중 사건과 같은 일이 이번에도 벌어진다면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라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수치심을 느껴서 답변을 피한 지원자에게는 재차 답변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이 정부의 수준입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 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그냥 참겠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뭐 이래야 되나요? 네, 다음 뉴스 살펴보도록 하죠. 예. 민영화 관련된 뉴스도 상당히 비중 있게 지금 부각되고 있는데요. 예, 7번째 뉴스입니다. 철도노조 파업 그 사태를 부른 민영화 논란 짚어보고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노조의 파업과 지난주에 그 보건복지부 발표 이후 불거져 나온 의료 민영화 논란, 이것이 지금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년 전이죠. 2012년 12월 16일 박근혜 후보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과 SNS 등을 통해 박근혜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가스, 전기, 공항, 수도, 철도, 의료에 대한 민영화가 추진될 것이다. 이런 근거 없는 흑색 비방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자,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영화 문제가 시끄럽습니다. 철도 민영화에 물꼬를 틀 수 있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코레일이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거 설립하면은 순손익마저도 감소한다. 자기들이 그렇게 내부 보고서를 만들어 놓고도 강행하고 있습니다. 저 코레일의 KTX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배임 행위 아니겠습니까? 자기 회사 손해보는 일을 그렇게 결의를 했으니 말이죠. 자, 가스 분야도 민감합니다. 이번 그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진 않았지만은 새누리당은 일명 가스 민영화 법안으로 불리는 법안을 꾸준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가스 그리고 철도, 의료 민영화와 관련한 그런 작년의 소문들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의료 민영화는 무엇이 쟁점입니까? 예. 민주당 그 장병완 정책위 의장이 밝힌 말인데요. 박근혜 정부가 그 4차 투자 활성화 대책 회의에서 발표한 의료 민영화 시도는 국민적 반대로 MB 정부마저 포기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권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자, 이 가운데 그 의료법인의 자회사를 통한 수익 사업을 허용하도록 했단 말이죠. 의료기관들이 환자 진료보다는 이윤 창출을 위한 수익 사업에만 집중하게 해서 영리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그만큼 환자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의료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과 관련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뭔가 감추는 것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 기자들의 전언인데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돈에 눈이 어두워지는 이런 상황, 이거는 바로 의료 민영화로 가기 위한 전초 단계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일반의 시각인데요. 이것을 불식시킬 만한 설득력 있는 해명은 없고요. 우리를 왜 못 믿느냐, 이런 식의 강변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의료 민영화 여러 가지 논점들 가운데 원격 진료는요. 예. 원격 의료, 원격 진료 이 예. 부분을 허용하는 거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IT 기업들에게 어떻게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예.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권 특혜 이런 의혹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중한 사안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월 20만 원 모든 노인에게 주겠다. 예. 이 공약이 파기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걸 비롯한 여러 가지 공약 파기, 예. 또 약속의 정치인으로 각인되고 싶어 했던 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인 이미지의 실추, 네. 이런 것도 중요한 뉴스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요. 네. 박근혜 정부가 민영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말에 무게가 실리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숱한 공약 파기 때문입니다. 네.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지원과 같은 관련된 그 대선 공약을 뒤집기로 이제 결국 결정을 했는데 말이죠.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 원을 지급하겠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전액 의료보험에서, 건강보험에서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런 복지 공약, 뭐 손바닥 뒤집듯 내팽개쳤습니다. 당장 인수위원회부터 말이죠. 이 차등 지급 방안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상급병실료, 뭐 간병비 이런 것들은 또 뺐고요. 아니 뭐 시행해 보다가 안 돼가지고 바꾸는 게 아니라요.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이렇게 말을 바꾼 걸로 봐서는 이거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었는데요. 거기에 호응이라도 하듯 정부 여당 안에서는 대선 캠페인과 공약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기초노령연금이나 기초연금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해서 온 오해일 뿐 말 바꾸기가 아니다. 이런 변명을 일삼아 왔습니다. 세금을 부자로부터 더 받아가지고 공약을 어떻게든 준수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욕을 덜 먹고 공약을 접을 것인 거에만 이렇게 신경을 써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공약을 파기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직접 이해를 구하지 않았어요. 예. 예, 국무회의 자리에서 입장을 밝힌 것. 이것부터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간접 합법 방식에 사과했단 말이죠. 이러니 아이고 국민들이 실망과 배신감에 안 빠질 수 있겠습니까? 예. 자, 뭐 공약 파기는 단지 복지 분야만이 아닙니다. 경제 민주화, 검찰 개혁, 전시작 정권 환수 같은 모든 분야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그런 이미지, 그 이미지 이미 빛이 많이 발했습니다. 정치의 근본을 누군가 믿음이라고 하던데요.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최악의 정치는 국민에게 거짓말하는 정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악의 정치를 실천해왔던 지난 1년이었습니다. 네. 네, 지난해 이맘때 대선 직후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예. 노동자들 일단 자살 소식이 네. 있었죠. 예. 올해는 그 빈 마음을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우리 청춘들의 대자보가 채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대학생이 쓴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대자보가 아주 신선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철도 파업 노동자의 대량 직위 해제, 밀양 송전탑 강행,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으로 정말 이런 하수상한 시절에 당신은 안녕들 하시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자, 놀라운 것은 이에 대한 뜨거운 호응입니다. 전국 대학생들의 안녕하지 못하다는 릴레이 대자보가 이어지면서 누적됐던 학생들의 불만이 한꺼번에 분출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대자보에 대한 뜨거운 반응은 학생들이 학원 밖에 정치 사회적 현안을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동안 뭐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스펙 쌓기에 몰두하고 외부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었는데 자, 이 철도 파업 노동자 대량 직위 해제를 보면서 이런 비정상적인 현상들이 지속될 경우 자신들의 미래가 불안해질 것임을 자각한 대학생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고요. 억압받는 사회적 약자들과의 연대의식이 싹트기 시작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런 대자보 확산을 교육부가 저지하고 나서서 파문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또 찢어지는 일도 짓기도 하고 있고요. 말이죠. 예. 뭐 교육부의 그 지침은 이제 고등학교를 상대로 한 것입니다. 고등학생들이 붙이지 못하도록 하라 이런 지침이 내려갔는데 진보 교육감이 있는 경기교육청 또 그리고 광주교육청은 이를 따르지 않겠다라고 밝혀서 또 후폭풍이 예상이 됩니다. 또 일베 회원으로 자처하는 일부의 학생들은 또 이런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를 찢는 이런 그 행태도 보였는데요. 자, 이 참 며칠 전에 한 그 안녕들 하십니까 집회에 참석한 여학생이 이런 문구가 든 피켓을 들고 서 있었는데 이게 생각이 납니다. 말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라서 안녕하지 못합니다. 예. 네. 자, 지금까지 모두 9개의 뉴스를 봤습니다. 예. 마지막 10번째 뭐가 빠졌습니까? 교학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파문입니다. 역사 교과서 왜곡 이거는 사실 뭐 일본의 이야기일 뿐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 이야기가 되고 있네요. 자, 이 교과서를 분석해 봤더니 근현대사 관련 단원에서만 100여 곳의 오류와 왜곡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밝힌 건데요. 이 교과서 400여 곳의 오류와 왜곡이면 뭐 초본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텐데 아닙니다. 이미 검정 과정과 교육부의 이 그 수정 보완 권고 수정 명령을 거치면서
몇 차례 필터링을 거친 끝에 이제 1,500곳을 고친 뒤에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1,500곳을 고쳤는데 아직 400곳의 오류와 왜곡이 또 발견됐거나 혹은 또 새로 생겨났거나 그랬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수준 미디알이었고 고친 책도 마찬가지란 뜻입니다. 오류와 왜곡은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빠뜨리거나 잘못 서술한 것, 앞뒤 기술이 맞지 않는 것, 역사적 사실과 인물에 대한 자의적인 서술, 원 사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인터넷 등에 떠도는 자료를 짜깁기 한 것,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려운 문장, 잘못된 사실과 오탈자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다 걸쳐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오류와 왜곡이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대부분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신봉자면서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교과서 집필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역사 교과서는 자신들의 왜곡된 믿음을 전파하는 수단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엄밀한 역사서술과 학계의 논의는 이들에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교실에 진출해서 우리 사회 기득권층의 약한 고리인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생각을 퍼뜨리려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든 차단하고 또 수정을 하고 준엄하게 제지해야 할 정부는 어떻게 했느냐. 역사학자가 없는 수정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무차별적으로 통과할 수 있게끔 길을 터줬다는 겁니다. 네. 통상 이 교학사 교과서 같은 경우는요. 검적 취소로 가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수정하게 해가지고 제출하게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발생했지만 그 오류를 두고만 보고 있고요. 또 일선의 몇몇 학부모 단체에서는 이 교과서를 채택하라고 학교에 압박을 넣는 이런 행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사학회의 여러 학자들이 한 이야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네. 이 교과서로 공부하면 수능에서 떨어진다. 네. 뭐 예. 수능보다 더 큰 우리 역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되니까 예. 그 문제가 더 클 것 같고요. 바보가 된다라는 말이죠. 네. 자, 이렇게 10대 뉴스를 정리하고 보니까 한 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예. 네. 여기 빠진 뉴스들 몇 가지를 정리해 보자면 예.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전교조, 전공로, 또 철도 노조에 대한 일련의 노동 탄압이 일관되게 이어져 왔고요. 원전 비리 사건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한 가지 좀 빠진 게 있어요. 그래서 꼭 내년에는 이 기사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 뉴스를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지금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예.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들이 네.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렀다는 뉴스. 예. 그 뉴스를 내년에는 꼭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꼽은 10가지 그리고 우리 노종면 앵커께서 몇 가지 꼽으신 거 보니까 다 원인 제공자가 있네요. 보니까 네. 한 사람입니다. 예. 한쪽으로 수렴되는 예. 그런 어떻게 면이 이런 있죠? 깔때기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이 없었으면은 올해 10대 뉴스가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오늘 성탄절 예. 아침입니다. 예. 희망을 가져보자고요.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올해 10대 뉴스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돌발 영상을 보실 때마다 그 뒤에 숨은 제작자가 궁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돌발 영상 노종면 PD. 자, 국보 1호 숭례문의 붕괴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현장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 앵커 노종면입니다. 3년 5개월 만에 스튜디오 아닌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이 진행하는 노종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노종면의 뉴스바는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국민TV 라디오로 방송됩니다.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리뷰. 네, 황준호의 월드 리뷰. 오늘은 성탄 특집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그리고 국제사회의 2013년을 결산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 4월 국민TV 라디오 개국 때부터 지금까지 아침 시사 프로그램에서 황준호의 월드리뷰를 담당해온 외신 캐스터 황준호 기자와 함께 한 해를 정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스튜디오에서 뵙습니다. 예. 앞으로 자주 뵙겠죠? 예. 네. 자주 나와야죠. 네, 국민TV 매일 뉴스 나와야죠. PD 황준호 기자가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자, 각 이슈들 세세히 살펴보기에 앞서서요. 예. 제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갈까요? 예, 제가 크게 두 덩어리로, 두 부로 나눴는데요. 네. 그 일부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2013년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네. 우선 북한 내부의 변화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지난 12월 12일에 있었던 장성택 북한 노동당 행정부장의 처형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반도 정세로는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그 이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황이 있었고요. 또 그 여파로 발생한 개성공단 중단 사태를 짚어보겠습니다. 또 동북아 뉴스로는 동북아의 현상 변경을 원하는 중국의 반공식별구역 선포, 네. 그것과 미중일의 신경전 이거를 짚어봐야 되겠고요. 네. 일본 아베 내각의 우경화 혹은 군사대국화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국제사회 쪽에서는 어떤 뉴스들이 있었습니까? 연말이 되면서 국제사회 각종 매체에서 올해의 인물을 선정할 때 1위 자리를 다투는 주인공이 전직 CIA 계약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하고 네. 교황 프란시스코인데요. 스노든의 미국 국가안보국 문서 폭로 문제, 그리고 교황이 보여주고 있는 새로운 교황의 모습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미국 양적 완화 축소와 신흥 경제국의 불안, 미국의 셧다운 사태, 이집트 쿠데타, 이란의 새 정부 출범, 시리아의 화학무기 문제 이런 것들을 뽑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사라져간 인물 중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분들을 정리해봤는데요.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 네.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대처 전 영국 총리 이런 분들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선 장성택 처형 사건부터 살펴볼까요? 예, 장성택 처형은 가장 최신의 사건이기 때문에 조합원, 청취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고모부인 장성택이 반당 반혁명 종파 행위를 했다. 이런 이유로 숙청이 됐고 네. 4일 만에 처형된 일이었습니다. 김정은 제1비서가 2009년 초에 후계자로 내정된 후부터 올해 말까지 한 5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동안에 김정은 체제가 안착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후견인 역할을 했던 게 장성택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내각이 맡아야 되는 경제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입김을 많이 불어넣었고 네. 또 자기 사람들을 여기저기에 많이 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의 속상이라는 게 누군가 힘을 많이 쓰고 전횡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불만 세력들이 뭉치게 되는 건데요. 북한도 역시 그런 게 통해서 결국 장성택을 쓰러뜨리는 힘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자, 그럼 장성택이 없는 북한의 현재 어떻습니까? 장성택을 규정하는 말은 중국통이다. 또 온건 개혁 성향이다. 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런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잘 안 될 거고 또 경제 개혁이 더 더뎌질 거다. 이런 논리가로 이어지고 그런 식의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라는 나라가 장성택 한 사람만을 매개로 해가지고 중국하고 얘기한다거나 아니면은 경제를 운영하는 그런 작은 집단, 무슨 유격대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또 경제는 내각에서 장성택보다 오히려 개혁 지향이 더 강한 박봉주 총리라는 사람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논리로 북한의 미래를 전망해서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예. 네. 시간을 좀 앞으로 당겨보죠. 예. 3차 북한의 핵실험 그리고 그 이후의 한반도 상황 어땠습니까? 2월 12일에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있었는데요. 네. 그 핵실험을 하기로 결정하는 최고 수뇌부들의 자리에 그때부터 이미 장성택이 배제됐다 이런 정보가 있었으니까 사실 장성택 처형 12월 달에 있었던 얘기랑 다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북한의 경제나 또 중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핵실험을 안 했으면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진 장성택이 그런 결정 자리에 배제됐고 그때 나왔던 갈등, 그때서부터 이미 보였던 갈등이 12월 장성택 처형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어쨌든 그 북한의 핵실험 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월 7일에 2094 대북 결의를 채택하게 됩니다. 또 그 와중에 3월 초부터 한미합동 독수리 훈련이 시작되면서 네. 한반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전쟁 분위기에 휩싸였었습니다. 네. 그때 서로의 말과 행동이 점점 거칠어지는 예. 전형적인 긴장 고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미합동훈련이 3월 초에 시작되면서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했고 또 미국은
B-52 전략폭격기 훈련을 공개하고 핵잠수함을 부산항에 보내면서 또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전투 군무 태세를 발령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강경에 초강경으로 맞섰던 게 3월의 위험한 정세였습니다. 또 3월 28일에는 미국이 스텔스 기능을 가진 B-2 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했고요. 또 다음 날에는 김정은이 직접 등장해서 미국 본토 타격 계획 이런 문구가 써 있는 지도를 공개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네. 이 당시 상황이 뭐 워낙 복잡해가지고 누가 위기를 시작했고 또 누가 가열시켰고 누구한테 책임이 있냐 이게 대해서도 사실 그걸 가르는 게 어렵고 설랑설레가 많은데요. 일단 분명한 거는 그 위기 상황이 북한의 3차 핵실험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또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3월 이후부터 한미합동훈련 이후부터는 미국이 어떤 행동을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리액티브, 그러니까 반응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흐름이 형성됐다는 게 연세대 문정인 교수 이런 분들의 당시 분석이었습니다. 네. 가장 위험했던 시기라고 하면 약 보름 정도의 시간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한반도의 올해 위기 상황이라고 하면 언론들이 대개 3월에서 5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3월 말이 가장 뜨거웠고 4월 6일에 미국이 북한을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원래 시험 발사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연기하면서 일단 위기 상황이 한풀 꺾였고 4월 중순에 캐리 미 국무장관의 동북아 방문 이거를 거치면서 많이 안정이 돼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한 달쯤 뒤에 5월 22일에 북한의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사실상 그 3개월, 2개월 반 정도의 위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에 이어진 것이 개성공단 중단 사태였죠. 그렇습니다. 북미가 직접 대결하던 상황이 4월 초순을 지나면서 이제 남북 대결 상황으로 좀 틀어졌는데요. 그 중심에는 개성공단이 있었습니다. 김광진 국방장관이 4월 3일에 개성공단에 있는 남측 인원들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군사행동도 군사 조치도 고려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북한이 반발하고 그러면서 사태가 시작됐는데 북한이 4월 9일부터 노동자들의 출근을 안 시켰고요. 네. 또 한 달 조금 못 되게 5월 3일에는 개성에 남아있던 남측 인원들이 모두 철수하면서 개성공단이 그때부터 완전히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참이 지난 후에 8월 14일에 남한과 북한이 정상화, 개성공단 정상화를 합의할 때까지 약 5개월 정도 공단이 완전히 중단됐었고 우리 기업들과 근로자들이 엄청난 상처를 입었었습니다. 네. 자, 이 밖에 남북관계 중요한 뉴스들 정리해 주실까요? 남북이 고위급 회담을 하기로 했다가 수석 대표의 경 문제로 무산된 일이 있었고요. 네. 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합의했는데 그래서 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선발대까지 올라갔었는데 갑자기 그게 없었던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9월 말 이후로는 개성공단 빼고는 남북관계가 사실상 없는 이명박 정부 때와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돌아갔는데요. 박근혜 정부가 기본적으로는 대북 강경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근데 이 강경이냐 온건이냐 이거를 따지기에 앞서서 북한 문제에 대한 철학이나 방향 이런 게 전혀 없다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북한이란 이슈는 다만 국내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만 쓰일 뿐이지 대통령이 선거 때 내세웠던 어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이었다는 게 지난 1년을 통해서 입증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북한의 핵 능력이 더 커진 거죠? 예. 핵 능력은 이제 미국하고 같이 좀 봐야 되는데 올해는 오바마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의 첫 해인데요. 대표적인 대북 대화파 캐리가 국무장관이 되면서 약간의 기대가 있었고 또 육자회담을 해보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있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미국 정부하고 또 의회가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불신 이게 너무 심해서 오바마 일기 때 전략적 인내 이게 사실 말은 전략이라는 말이 들어가지만 사실상 북핵을 방치하는 건데요. 그런 거를 수정하기가 힘든 상태고 지금도 또 장성택 처형 후에 미국 내에서 대북 비난 목소리가 더 커지면서 그나마 있던 대화의 동력마저도 완전히 사라진 것 같습니다. 현재는요. 그리고 그러면 한국이라도 좀 의지가 있으면 좋을 텐데 11월 6일에 워싱턴에서 한미일 북핵 협의를 할 때를 보면 오히려 한국의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발목을 잡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북핵의 능력은 날로 커지고 있고 해결 의사가 있는 데는 사실상 중국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중국 얘기 나온 김에 동북아로 시야를 좀 넓혀보죠. 중국의 이른바 5세대 지도부 시진핑 리커창 체제 올해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
아베가 다시 총리가 되면서 우경화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화평굴기, 중국의 화평굴기, 평화롭게 일어서서 이제는 명실상부한 세계 2인자가 된 중국의 자신감, 네. 또 그것에 대한 불안과 불만 이런 것들로 공격적인 구구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일본의 아베 정부가 크게 부딪혔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두 나라의 갈등이 거의 1년 내내 있었고요. 또 11월에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거를 일방적으로 선포하면서 그런 미중 간의 갈등, 거기에 일본과 중국 간의 갈등, 거기에 미국까지 가세한 그런 것들이 절정에 달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아베 우경화 행보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주시죠. 예, 아베가 출발 초반에는 아주 산뜻한 출발을 했었습니다. 아베노믹스라는 이름의 경제 살리기, 여기에 집중하는 걸 보고 국제사회가 우리도 그렇고 미국의 진보적인 경제학자들까지도 2006년에서 7년 첫 번째 총리를 할 때 그런 이념적인 모습만 보였던 그런 아베가 아니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왔고 실제로 경제 성적표도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올 초반에. 그런데 7월에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다시 과거의 아베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경화 3종 세트라는 것을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동맹국이 공격을 받으면 같이 자기들도 싸운다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헌법 해석을 바꾸는 것. 그게 첫 번째고, 또 알 권리를 침해하는 특정비밀보호법을 통과시킨 것. 그게 두 번째. 그리고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만드는 게 우경화의 3종 세트라고 하는데요. 집단적 자위권 하나만 아직 못한 상태이고 나머지 두 개는 다 이뤘습니다. 미국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동북아에서만큼은 일본이 미국이 해왔던 과거의 역할을 일부를 좀 일본이 해줬으면 하는 미국의 아베 배후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미국의 지원을 밑거름으로 해서 폭주하는 아베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일반 국제 분야의 2013년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예. 앞서서 스노든 그리고 프란시스코 교황, 이 두 분이 올해 인물 분야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이 두 분 중에 한 명을 꼽으면 누구죠? 우리 황 기자 입장에서는? 예, 제 입장에서는 뭐 다 훌륭한 분들인데 네. 저는 스노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일반 사람들의 사생활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실태가 담긴 문서를 스노든이 폭로했는데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상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워싱턴 포스트가 이 스노든 문서를 가지고 쓴 기사를 보면은 미국인 여행자가 서울 거리를 걸을 때 그때 이제 스쳐 지나가는 우리 같은 사람들, 일반 사람들의 통신도 미국 국가안보국이 다 체크할 수 있다 해왔고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또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쓰는 이메일도 언제든지 감시할 수 있는데요. 감시하고 또 지켜볼 수 있는데 스노든 때문에 그런 실태를 알게 됐고 또 그런 시스템을 거부해야 되는 그런 근거를 스노든이 줬으니까 아주 역사적인 내부 고발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중요성에 비해 보면은 우리 언론에는 그리 크게 다뤄지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우리 언론들은 대개 이제 미국이 브라질 대통령이나 뭐 독일 메르켈 총리의 전화를 감청했다, 뭐 이런 것 같은 사실 우리 일상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국제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그런 시민들의 사생활 감시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외국 언론들은 엄청난 관심을 보였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는 그 토픽 목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스노든 목록이 따로 만들어질 정도로 네. 기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1년 내내 집중했던 주제였습니다. 그런 진통 끝에 지난주 금요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 국가안보국의 정보 수집 방식을 개혁을 시사하는 그런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은 언뜻 보면 뭐 성직자이기 때문에 우리 생활이나 정치와 무관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상황하고 맞물리면서 조명을 받은 변이 컸는데요.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이런 것들을 주장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수 쪽이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 이런 공격을 했는데 바로 하필 그때 공교롭게 교황이 가톨릭 신자들은 정치에 적극 개입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던 게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강한 인상을 남겼었습니다. 뭐 그런 정치적인 발언 말고도 현대 사회는 자본주의의 독재가 문제다라는 발언이라거나 아니면은 경제 상층 보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나 대기업들이
잘 돼야지 하층부한테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소위 낙수 효과, 트리클 다운 이론, 이거는 잘못된 이론이라는 발언, 이런 것들이 우리 현실하고 맞물리면서 많은 호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프란치스코라는 교황명에도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 3월에 교황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프란치스코라는 교황명을 선택했습니다. 교황은 자기가 평소에 존경해 왔거나 닮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본인 스스로 교황명을 정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프란치스코라는 성인은 12세기 이탈리아 출신인데요.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20대 초반까지는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전쟁포로 또 뭐 투병 생활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성인의 반열까지 올라갔는데요. 현재 교황이 악성 종양 환자를 껴안는 장면이라든지 또 뭐 어린이들에 대해서 세종식을 해주는 장면 그리고 수용소에 있는 난민들의 처우 문제를 얘기하면서 무관심의 세계화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걸 보면은 교황명을 상당히 제대로 고르지 않았나 싶고 왜 그런 이름을 택했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제 경제와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죠.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을 축소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이런 이른바 출구 전략 예, 어떻게 이해됩니까? 이거는 미국 경제 이슈면서 동시에 세계 경제의 중요한 문제라서 올해의 뉴스로 뽑아봤습니다. 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그동안 채권을 사들여서 시중에다가 달러를 푸는 정책을 양적 완화 이걸 계속 해왔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엄청난 달러를 살포해왔습니다. 그거를 내년 2014년 1월부터 조금씩 줄이기 시작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끝낸다는 계획을 지난주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기 상황이 좋아지고 실업률이 떨어지면서 양적 완화를 줄이게 된 건데요. 이게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신흥 경제 국가들의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네. 신흥국들의 경제에 왜 영향을 주는 거죠? 예, 미국에서 양적 완화로 달러가 많이 풀리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졌고 그래서 그 돈들이 신흥국들로 많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양적 완화를 줄이고 끝내면 신흥국들로 간 돈이 다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그 경우에 신흥국들의 경기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난 여름에 연준이 양적 완화 얘기를 살짝 했었을 때 했더니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나라에서 주가가 폭락하고 또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큰 변동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실제로 이런 양적 완화를 줄이게 되면 그런 세 나라에다가 터키, 인도네시아, 터키, 남아공 이런 나라들이 취약 국가가 될 거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빠져나갔을 경우에 충격을 버틸 수 있는 경제의 기초 체력 이게 실험대에 오르게 됐는데요. 한두 나라도 크게 흔들린다면은 다른 나라로까지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지금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셧다운, 일시 업무 중지 예. 이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건강보험 개혁안, 오바마 케어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극한 대립이 있으면서 예산안이 제때 통과되지 못해서 연방정부의 2014 회계연도가 시작된 10월 1일부터 16일 동안 연방정부가 셧다운된 일이 있었습니다. 네. 1995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또 그리고 나서 좀 잠시 후에 정부의 채무한도 재조정 협상 이게 난항을 겪으면서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 채무 불이행 위기까지 가기도 했었습니다. 다행히 그런 디폴트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또 셧다운도 금방 끝났지만 얼마 전에는 의회가 예산안에 합의하기도 했었는데요. 미국 정치가 이게 얼마나 위험한 물건인지 세계 경제에 얼마나 위험한 작용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네. 이 문제 역시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셧다운은 조금 미국의 문제라고 볼 수 있었지만 미국의 그 디폴트에 빠진 문제. 그렇게 실제 그런 상황이 된다면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아주 컸을 일이었습니다. 네. 공화당의 강경 보수파인 티파티 세력이 너무 비타협적으로 정부를 몰아붙이면서 그런 사태까지 갔었는데요. 그러면서 공화당의 내분이 있었고 또 지난주에는 공화당 지도부가 아주 공개적으로 티파티를 비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치에서 당파성이 점점 더 짙어지면서 나타난 어떤 극단적인 투쟁 양상인데요.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간에 깃발만 꽂으면 되는 지역구가 많아지는 쪽으로 그런 선거구를 의회에서 조정하면서 당파적 선명성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자, 아프리카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재작년이었죠. 아랍의 봄 때 30년 독재를 무너뜨렸던 이집트. 올해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이른바 반동의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들을 하더군요. 예, 이슬람주의자인 무르시가 작년에 대통령이 됐었는데 1년 만인 지난 7월 3일에 군부가 무르시를 강제로 축출했습니다. 그 후로 무르시 지지 시위대를 또 군과 경찰이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1000명 이상이 숨지는 그런 참사가 있었고 혼란 상황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르시 전 대통령 1년 동안에도 물론 반정부 시위가 많이 있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군부가 그거를 빌미로 해서 쿠데타를 한 건데요. 아무리 반정부 시위가 있었더라도 무르시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뽑힌 대통령이고 그때 무슨 어떤 정보기관의 도움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 이집트 최대 기득권 세력인 군부한테서 쫓겨난 거는 완벽한 의미의 쿠데타였습니다. 네. 미국, 그러니까 이집트 하면 중동의 대표적인 친미 국가 아닙니까? 예. 미국의 반응이 좀 문제였죠. 예, 쿠데타가 분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거를 쿠데타로 규정하는데 상당히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고 급기야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지난 11월에 케리 국무장관이 이집트에 가서 우리는 이집트의 파트너다. 앞으로 민주주의를 향해 같이 나아가자. 뭐 이런 좀 황당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짓밟은 세력한테 민주주의를 향해서 같이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미국이 말하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게 그 미국의 국익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중잣대가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또 하나의 장면이었습니다. 네. 이란의 새 대통령이 취임했어요. 지난 여름이었죠. 네. 네. 이란 상황 어땠습니까? 지난 8월에 하산 로한이라는 온건 개혁파로 분류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미국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간지 뉴요커는 연말 결산 기사에서 로하니의 취임을 세계 정치 지형을 바꾼 최고의 움직임 1위로 뽑았는데요. 9월 유엔 총회 뉴욕에 있었던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 아주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외교 행보를 보여서 국제사회에 관심을 많이 모았고요. 11월 24일에는 결국 극적으로 핵협상을 타결하고 또 경제제재 일부를 해제하는 그런 것을 이끌어내는 것을 성공한 것을 뉴요커가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레 하메네이도 로하니 대통령한테 협상의 전권을 사실상 줬습니다. 네. 물론 의미 있는 진전이었습니다만 아직 이란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려면 과제가 좀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이란 대통령하고 또 오바마 미국 대통령 그 두 사람만큼은 해결할 의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렇지만 강경파들이 발목을 잡는 문제, 이걸 어떻게 컨트롤하냐, 어떤 정치력을 발휘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최대 걸림돌은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이 미국 내 유대인들을 움직여서 집요하게 방해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방해 공작이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오바마가 사실 좀 말을 안 들으니까 이번에는 프랑스를 움직이는 전략도 11월 핵협상 때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또 이란에 있는 강경파들도 문제인데요. 로하니가 그 사람들한테 어떤 정치력을 발휘할지 이것이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막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이란은 우라늄을 농축할 권한, 그러니까 그게 고농축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5%의 저농축이라도 농축할 권한만큼은 가지려고 하는 게 그 이란의 최조선의 목표인데 아직까지는 그 11월의 합의사항은 일단은 지켜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한 6개월 정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됐던 곳 중동의 또 시리아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시리아 내전은 관련국들의 이해관계가 아주 얽히고 설키고 아주 복잡하게 있어서 군사적 개입을 여러 나라가 다 꺼려합니다. 그래서 내전이 일어난 지 33개월이 되면서 12월 초에 사망자가 12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아직도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해서 수백 명을 죽였다. 이런 의혹이 불거진 일이 올해에서는 가장 큰 일이었는데 시리아 내전에서 미국이 속으로는 군사 개입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쨌든 자기들이 정해놓은 금지선 레드라인을 넘은 거기 때문에 그 화학무기 사용이 그래서 군사 공격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러시아가 적극 중재에 나서면서 미국이 군사 개입을 안 하게 됐고 시리아 정부는 그 화학무기 폐기에 있어서만큼은 아직까지 잘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을 누르고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화학무기 금지 기구가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예. 자, 이제 올해 유명을 달리한 전 세계적인 인물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예. 최근에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이 운명했고요. 예.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그리고 대처 전 영국 총리 이렇게 세 분을 황 기자께서 꼽았는데요. 예, 만델라 전 대통령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로 추앙받았는데 연결식장에서 반세기 동안의 앙숙이었던 미국과 쿠바의 대통령들이 국가 정상들이 악수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만델라는 죽어서도 화해의 장을 마련한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만델라라는 사람이 뭐 단지 화합, 평화 이런 것만 주장한 사람이 아니라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행태라든지 또 미국 내의 인종주의 같은 것에 대해서 아주 날선 비판을 했었고 또 뭐 보편적이고 다수의 명성 이런 것들만 추구한 게 아니라 상당히 당파적인 입장을 보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후에 재조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차베스 전 대통령은 사회주의 혁명, 21세기형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걸 부르짖으면서 중남미 반미 정부의 대표주자가 됐었는데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반미의 기수가 하나의 구심점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네.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두 분은 뭐라고 할까요? 좀 진보적인 인사, 우리 사회에서 용어를 대체로 하면 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반면에 보수적인 인물로는 대처 전 영국 총리가 있죠. 4월에 사망했던가요? 예, 4월입니다. 1979년부터 90년까지 11년 동안 영국 총리로 재임하면서 민영화, 요즘에는 사형화라고 부르려고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사형화, 사유화, 또 복지의 지출 삭감 이런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인물입니다. 예.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하고 같이 신보수주의 시대를 열었는데요. 타협보다는 투쟁을 선호하는 그런 강력한 리더였습니다. 영국 언론 가디언은 대처 사후에 대처를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심지어 이런 칼럼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공인이 죽었을 때 그거를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주제를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라. 이런 걸 단일 주제로 썼던 칼럼을 본 적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신랄한 영국의 그 대처의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비판을 했었고요. 뭐 켄 로치 영화 감독은 그런 말도 했었죠. 대처 장례식도 민영화해야 된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국영방송 BBC는 대처에 대해서 스트리트 파이팅 레이디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사랑받거나 증오를 받았지만 절대 무시의 대상이 아니었다. 또 언제나 나라를 분열시켰다. 타협을 증오했다. 이런 평가를 BBC가 내렸습니다. 네. 그 대처 전 총리의 투쟁이라는 것이 노조와의 투쟁이었다고 해도 그리 무리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1984년에 탄광노조를 탄압한 일, 이거는 역사에 남는 일인데요. 이게 빌리 엘리엇이라는 영화와 뮤지컬 이런 것들에 거기에 당시 상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철도노조 문제 그것도 역시 공공부분, 탄광과 비슷한 공공부분 노조인데 그거랑 많이 오버랩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한 가지 일화랄까 이런 걸 말씀드리자면은 뮤지컬 빌리 엘리엇에 보면은 그 당시 투쟁하던 탄광 노동자들이 그 어려운 시절에도 어쨌든 크리스마스 파티를 벌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메리 크리스마스 매기 세처는 이제 마가렛 대처의 영국식 발음인데 이런 메리 크리스마스 매기 세처라는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요. 가사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축하한다. 대처 총리 크리스마스를 축하한다. 왜냐하면 당신이 죽는 날이 하루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뭐 이런 가사가 나오는 그렇게 신랄한 역사로 남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올해를 좀 정리하는 하나의 일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철도노조 파업과 오버랩을 시킨 것 같은데요. 예. 중앙일보가 오늘 지금 소개해 주신 1984년 탄광노조 탄압 이 사건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더군요. 그리고 또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최연의 사장을 철도노조에 대해서 매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8,000명 이상 직위 해제하고 징계하고 있고 이런 최연의 사장을 대처에 비유를 하면서 당신 감동적이다. 앞으로 더 잘해라. 이런 일종의 지침 같은 것을 내리고요. 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빌리 엘리엇 영화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 탄광 투쟁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은 갑자기 황준호의 영화 쉐킷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네, 2013년 대한민국의 지금을 국제뉴스를 정리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황준호 기자 잘 들었고요. 내년에도 좋은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 TV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남성 여러분, 값비싼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나고 운동할 시간은 없으시다고요? 늘어진 뱃살과 튀어나온 가슴살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입는 순간 경험하시기들 서프라이즈! 바디뷰 프리미엄은 고가의 스포츠웨어에 쓰이는 아쿠아엑스 원사를 사용, 최첨단 공법으로 탁월한 보정력과 신축성, 가공할 흡수력을 겸비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늘어진 가슴이 근육처럼 탄탄해지고 올챙이 같았던 뱃살도 올라보게 들어간대요. 바디뷰 대단합니다.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포털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국민TV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신동원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고혈압, 동맥 경화 등 윤류와 소금을 많이 먹는 폴란드인의 각종 성인병 극복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건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평산네이처를 검색하세요. 문의는 1661-2087, 1661-2087.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가 세상에 온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오늘 뉴스바 2부는 역시 성탄 특집으로 꾸며드리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의 참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두 분 모셨습니다. 한 분은 천주교 신부님, 다른 한 분은 개신교 목사님입니다. 차례로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 더함 공동체교회 이진호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뜻깊고 좋은 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예수회 소속 사제이시며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활동을 하고 계신 박종인 요한 신부님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박종인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두 분 먼저 성탄절 아침을 맞아서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우리 사회 표현으로 덕담 한마디씩 해주시죠. 예, 국민 TV 라디오를 아껴주시는 모든 조합원, 저도 조합원의 한 명입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수상하여 아주 많은 분들이 안녕치 못한 삶을 살고 있지만 어김없이 위대한 생명을 맞이하게 된 것은 거부할 수 없는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명을 맞이한 이들은 결국 웃게 될 것입니다.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목사님도 부탁드릴까요? 네, 참 뜻깊고 좋은 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인류와 모든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는 이 기분 좋고 또 뜻깊은 날 인사드리게 돼서 감사하고요. 하늘에는 정말 영광이 가득하고 이 땅에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좀 추상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지금 2013년 한국 사회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이 목사님께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목사로서 먼저 참 부끄럽고요. 예수님께서 2013년 한국 교회, 한국 사회에 오신다면 참으로 민망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이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교회가 조롱을 받고 하는 이런 일에 우리 스스로 모습이 부끄러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민망하고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에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예수님도 참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난의 현장 가운데 하루하루 폐지를 주어서 살아야 되고 그렇게 생명을 연장해야 되고
또 정의를 위해서 또 옳은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부당한 폭력과 억압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는데 여전히 평화는 참 멀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참 목사로서 송구스럽고 우리 한국교회 여러 모습들을 볼 때 참 부끄럽고 민망한 마음입니다. 네. 신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빛이자 생명이신 구세주가 우리 곁에 오셨고요. 또 예수님의 다른 그 닉네임 별명은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인데 우리 현실이 하느님과 함께 있는지 진짜 지금 의문이 되는 이 상황, 오늘날의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그 어찌됐건 복음에서도 우리는 어떠한 그 왕의 모습이든 지배자의 모습, 그러니까 세상이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으로부터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가 사실 이 사실을 예수님의 본 모습을 부정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계속 보는 것이 사실 예수님 보시기에 굉장히 유감스럽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구체적인 질문을 좀 드리죠. 박종인 신부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올해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말씀을 사회에 던졌는데요. 기억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어떤 구체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그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사실 직설적 어법으로 뭐 다른 어떤 다중적인 의미를 갖다가 고려하게끔 만들지는 않으시고요. 네. 제가 그 정확하게 그 워딩을 그대로 그 읽어드리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9월 16일 올해 9월 16일 성녀 마르타의 집 소송당 미사 때 즉흥적으로 강론을 하셨던 내용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대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통치하니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통치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그들이 더 잘 통치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능력껏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정치란 가장 높은 형태의 자선입니다. 정치가 공동선에 봉사하기 때문입니다. 손을 씻고 뒤로 물러나 있을 수 없습니다. 좋은 카톨릭 신자, 좀 더 넓게 얘기하면 좋은 크리스찬들은 이라면 정치에 관여해야 합니다. 스스로 최선을 다해 참여함으로써 통치자들이 제대로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이게 정확한 워딩이에요. 그러니까 네. 뭐 더 이상 무슨 뭐 해석을 뭐 바라겠습니까? 예. 국정원 댓글 요원들이 잘못 이해했군요. 잘못 이해한 거죠. 뭐. 그리고 뭐 그 교황을 요즘 뭐 마크시스트니 소시알리스트니 이런 식으로 매도해 가는데 그것은 정말 진실을 가리려고 하는 태도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네. 서울대교구 염수정 대주교께서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서도요. 그러니까 일반 신도들은 정치에 관심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신부와 관련해서는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아주 민감한 질문인데 예.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바는 그 사제들의 직접 관여예요. 직접 관여, 정치에 직접 관여. 네. 즉 어떻게 보면은 그 정당 활동을 한다거나 노조에 가입한다거나 아니면 공공정책기관, 공공기관의 뭐 책임을 맡는다거나 하는 네. 것은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닌 그냥 간접적 관여는 사실 정치적 오피니언은 언제든지 내뱉을 수 있는 건데 그것을 말리지는 않으신 것 같고요. 오히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평신도들이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배경적으로는 사제들이 강도 높은 특히 전주교구 사제단의 그 발언이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강도 높은 정치적 그 의견들에 대해서 적지 않은 신자분들이 선주교 서울대교구 그 홈페이지 게시판에다가 현 상황에 대해서 이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좀 교통정리를 해달라 이런 요구를 많이 했다고 저희가 네.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 강론을 하신 내용인데 정확히 들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평신도들이 정치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누가 그 이야기들을 대신 해주겠습니까? 바보 같은 사제들이 외치는 거 기분 나쁘시면은 평신도들이 열심히 정치 관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그 당시 염수정 대주교 말씀을 뭐 비록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지만 읽어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네. 평신도들에 대한
말씀은 뭐 오해 소지가 전혀 없어요. 네네. 그런데 사제들, 그러니까 신부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원론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한 번도 무슨 뭐 그 전주교구 발언이 이러이러한데 이거는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잖아요. 그건 안 하셨죠. 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뭐 월급 받고 직에 나가거나 뭐 정당에 가입하거나 그야말로 직접적인 논란의 여지가 없는 직접적인 정치 참여는 사제는 안 된다라는 그렇죠. 그 원론을 얘기했는데 보수 언론에서 입맛대로 뭐. 해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저도 그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봐요. 조선 동화는 아주 좋다고 반색을 한 기분이 딱 역력히 느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제발. 네. 자, 이진호 목사님. 네. 최근에 그 조용기 목사라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계에 상당히 비중 있고 영향력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조용기 목사의 어떤 비리 의혹 또 불륜 의혹 이런 것들을 직접 제기를 하셨어요. 네. 진짜 문제가 많은 건가요? 예, 그렇죠. 예. 재정적인 그 횡령, 배임 이런 문제도 저희는 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여성에 대한 불륜의 문제, 민망하지만 그런 일도 사실이다. 예, 그래서 기자회견을 했고 이 문제가 좀 바로 잡혔으면 좋겠고 또 당연히 바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뭐 조용기 목사를 지지하는 신도들이 뭐 MBC PD수첩 보도가 예정돼 있으니까 가서 반대 집회도 하고요. 또 계속 조 목사께서 일요일마다 또 그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겠죠. 그렇겠죠. 네. 그런 그 교회 내부의 뭐라고 할까요? 그 조용기 목사 지지 그런 분위기 그건 어느 정도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일단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을 것 같고요. 어떤 면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이거보다는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혹은 뭐 사실이 아닐 것이다 그런 이제 막연한 기대나 혹은 또 이렇게 바램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또 안타까운 것은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이다라는 걸 알지만 그러나 뭐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신자로서 신앙생활하고 또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것으로서 우리의 역할이 다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또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제 목사들 중이나 혹은 장로들이나 이런 교회의 지도자로서 또 역할을 책임 있는 자들로서 부름받은 자들이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을 정확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네. 또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용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합리화를 통해서 오히려 그 문제를 이렇게 덮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목사나 장로들이 있다는 것은 가장 안타까운 문제라고 보고요.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거나 이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저 베들레헴의 낮은 땅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봤고 당시에 예수님 물론 온유하고 사랑이 있었지만 불의하고 정의롭지 않은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질책과 또 바른 이야기들을 사실 서슴없이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들어가실 때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갔는데 지금 목사들은 뭐 그랜저를 타고 다니고 또 뭐 이런저런 부와 사치를 누리고 있고 당시에 이 헤롯이셨던 그 대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했는데 지금 우리는 그 대성전을 짓고 있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에겐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정신은 없고 오히려 은과 금이 많아서 그것을 서로 가지려고 그것을 지키려고 사실은 왜곡과 이런 잘못된 것들을 그대로 용인하고 있는 그런 것이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것이 저는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도 최근 그 5개 신학대학생들이요. 나름대로 시국 현안에 관한 관심을 보이고 활동에 나서고 이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더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참 저는 그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이 청년들, 특히 신학생들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그걸 방관하지 않고
어쨌든 자신들의 관점에서 볼 때 무엇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 내용이 틀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자체는 참 격려받아야 될 일이고 오히려 침묵하고 있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저는 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나만 잘 살고 내게 복 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 목회자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인데 신학생들이 어쨌든 자신들이 옳다 믿는 바를 행하기 위해서 거리에 나왔다는 것은 저는 칭찬받아야 될 일이고 참 존경하는 마음이고 참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네. 이런 움직임이 좀 이례적인가요? 아니죠. 사실 우리 기독교 개신교 역사에도 그동안 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해왔고요. 또 뭐 군사 독재 때도 그랬고 또 사회적으로 불의가 있고 억압이 있을 때도 많은 목회자들이 또 신학생들이 거리에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죠. 물론 일부에 보수적이고 그런 정권을 지지했던 그런 역사도 있지만 그러나 또 반면에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며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일을 했던 분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네. 저도 신학생 때 기독교 대학 총학생연합 이런 거 제가 이제 일대 초대 의장이었는데요. 예. 그러면서 뭐 거리 시위도 했었고 또 이런저런 교회 개혁의 요구들을 했었는데요.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그런 역사와 전통은 늘 계속해 왔고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니까요. 예, 네. 그것이 어느 시기에 누구 특정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불의한 시대에 대해서 불의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맞서고 하는 것은 전 당연한 역사였고 또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방송 듣는 몇몇 보수 언론에서는 이 목사님 운동권 출신이라고 단순화하겠습니다. 네. 자, 박종인 신부님, 대한문 앞에서 오랫동안 그 미사 참여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공장 앞으로 돌아갔는데 지금 연락하고 계십니까? 예,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또 종종 뵙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다 분향소가 평택 공장 앞으로 내려갔다고 해서 네. 서울 그 대한문이 비어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은 그 두세 분이 남으셔서 거기서 계속 서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지난 11월 25일인가 하여튼 225일째 매일 미사를 마지막으로 일단 그 분향소는 평택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 사이에 동료 그 노동자들과 또 그 평택으로 이동하신 분들은 거기서 계속 사측과 지금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교섭을 시도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현장 지금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 노동자들하고 연대를 계속 이끌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문에 저는 뭐 이제 대한문에 종종 나가서 남아 계신 분들을 만나는데요. 그분들은 지금 계속 서명을 받고 계신데 그 내용이 그 해고자 복직, 그 다음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판결을 이미 받았는데 회사 사측에서 이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 판결 이행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47억 손배 가압류 철회하라라는 그 내용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네, 여전히 대한문 앞에서는 그런 시민들의 연대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주교구에서 있었던 우리 박창신 원로신부님 발언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날 말씀하신 것의 뭐 전반적인 취지는 박근혜 대통령 잘못하고 있으니까 반성하고 또 퇴진하라. 퇴진이죠. 예, 그거였죠. 네, 그렇죠. 보도는 다른 내용이 훨씬 더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 전문을 다 읽어봤고 네. 총 그 당시에 그 비사에 참여했던 분들 증언에 의하면 20분 정도 소요된 강론 중에 3분 정도가 그 민감한 소재들을 가지고 발언을 하셨는데 그 3분을 두드려 잡으려고 했던 것 같죠. 그러니까 그거죠. 그래서 사실 골자는 그게 아닌데. 네. 그 3분의 발언에 한번 집중을 해서요. 네네. 그 발언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운동권 출신이 아닙니다. 네. 그냥 저는 그냥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이성을 가진 한 개인으로서 말씀드리는데 당연히 제기할 만한 의문이나
또 검토해볼 만한 사건 아닙니까, 그거? 예. 그러니까 그 당시 박 신부님의 말씀은 이거였죠. 그 북한을 자극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쏠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북한이 쏜 것을 두둔했다기보다는 그건 아니죠. 네. 그것이 아니라는 거는 박 신부님이 이후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건 우리 입장에서도 상대를 자극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만. 예, 당연하죠. 신부님도 같은 생각을 하셨군요. 예. 뭐 그게 뭐 적과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 지금 요즘 그 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저항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결국 자극을 하고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게 하니까 사실 우리들이 저항을 하는 거죠. 당신들 우리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들이 저항하는지. 하물며 우리가 적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북한이 거기에 가만 있는다는 게 좀 우스운 일이 아닌가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주교구에서는 입장을 그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예, 박근혜 그렇습니다. 대통령 퇴진해야 한다고. 네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 1월에 전국 사제단 입장이 나올 것이다. 저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 사제단의 무슨 핵심 인물이 아니라서요. 잘 몰라요. 저도 기다리고 있는데 답이 없어서 그래서 그 사이에 뭐 어제 평신도 분들은 참고로 어제 대한문에 한 평신도 분들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 합쳐서 한 600여 명이 모여서요. 저희들끼리 미사 한번 했어요. 그게 뭐 국민 TV는 잘 모르시겠지만 어떤 내용으로 했습니까? 나와 우리 이웃들의 안녕을 묻는 미사 해가지고 사실은 대자보로 요즘 아주 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발적인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대자보에 천주교 쪽에서도 평신도들이 응답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힘을 합쳐서 신부님들도 한 60여 명 오신 것 같고 제 기억엔 그다음에 신자분들 한 600여 명 이렇게 모여서 시민들하고 함께 모여서 따뜻한 시간 가졌죠. 네. 사제단에서 주최를 한 미사였나요? 그건 아니고요. 정의평화 민주 카톨릭 행동이라는 열린 단체가 하나 최근에 생겼어요. 그래서 뭐 단체 이름으로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신자분들, 신부님들이 개별적으로 거기 가입을 해서 거기 나오는 이슈에 맞춰가지고 함께 움직이는 그런 뭐 열린 단체가 주최를 한 거죠, 사실은. 사제와 신자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단체군요. 그래서. 네. 자, 이진호 목사님, 조영기 목사 얘기를 했고요. 지금 보니까 조영기 목사 측에서 뭐 소송도 한다 그러고, 여러 가지 고초를 겪으실 가능성이 커 보여요. 이런 거 물론 각오하셨겠지만. 어떻습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던 활동을 계속 하실 생각이신지요? 네. 이번에 기자회견 후에 뭐 정확히는 조영기 목사나 교회가 고소를 한 건 아니고요. 국민일보랑 국민일보가 속해 있는 국민문화재단에서 이제 고소를 한 것이죠. 아주 좀 지엽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고소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기한 여러 가지, 정말 100가지 정도 제기했다면 그 중에 한 가지 중에 하나가 200억의 퇴직금을 받았다. 그리고 조영기 목사께서 이런저런 관련 단체들로부터 여전히 한 7,500만 원 정도 되는 월 그런 비용들을 지금 받고 있다. 그 중에 이제 국민일보나 국민문화재단도 기여를 했다. 이제 이런 내용이 한 줄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문화재단은 우리가 그런 돈을 준 적 없다. 이런 내용으로 거짓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를 했는데, 물론 그 내용은 좀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게 국민일보나 국민문화재단이 다 줬다 이런 것도 아니었고, 뭐 여러 단체들이 실제로 이제 지금도 받고 있으니까요. 그 중에 이제 국민일보나 국민문화재단도 일부 기여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한 건데, 그 부분은 만약에 기여하지 않았다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상에는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저는 뭐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바꿀 수 있거나 혹은 뭐 사과를 요구하면 사과할 수 있고 혹은 뭐 법적 책임을 진다면 진다고 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국민일보나 국민문화재단이 개인의 이 사유화된 언론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개인의 찌라시가 아닌데
그 많이 제기되어 있는 문제 중에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객관성을 가지고 무엇이 사실인가 이렇게 보도하기보다는 자신들에게 언급한 어떤 하나를 가지고 그것을 침소봉대해서 전체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렇게 한다 그러면 국민일보가 더 이상 기독교 언론이나 혹은 공언론으로서의 이런 이 공공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그래서 특정인을 위한 언론으로서의 자임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네. 더군다나 국민문화재단은 박종화 목사라고 경동교회 담임 목사이신 분이 강원현 목사의 후임이십니다. 그런 분이 이사장으로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국민문화재단이 공공성을 위해서 더 이상 여의도 순복음교회 개교회가 아니라 이제 한국교회 전체가 국민일보를 좀 관장하고 좀 바르게 가도록 하자라고 해서 국민문화재단으로 만들어서 출발을 했는데, 그런 분이 전혀 기여를 하지 않아요. 거기 이사들은 실제로 돈 내는 게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는 지금도 여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로부터 돈을 지원받고 있고, 그래서 국민일보 기자들이 조윤기 목사가 잘못되면 우리 언론사가 잘못될 수 있다는 이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 소송을 하는데 국민문화재단까지도 참여를 했다는 것은 저는 자신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망각하고 있고 네. 공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잘못하고 있는 것에, 더군다나 그런 일에 박종화 목사나 경동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런 민주 언론이나 민주화를 위해서 애썼던 그런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관여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대단히 통탄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거꾸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조윤기 목사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좀 저를 고소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자신들에게 제기되어 있는 불륜 문제나 재정 문제나 횡령 문제나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국민일보를 통해서 지역적인 문제를 갖고 고소할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고소를 정면으로 하면 오히려 법적으로 다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명예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오히려 조윤기 목사나 그 일가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정식으로 재판을 해주기를 저는 오히려 그렇게 부탁드리고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 조영기 목사 건 말고도요, 전병욱 목사 성범죄 관련된 문제도 제기하셨고요. 그런데 조영기 목사 관련된 비리 의혹은 지금 매우 구체적으로 제기되어 있습니다만 오래된 의혹 아닙니까? 그리고 전병욱 목사도 문제가 크게 불거졌습니다만 지금은 또 목회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왜 이런 거죠? 부끄러운 일이죠.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회 일반 사람들로보다는 조금 더 이 도덕적이고 조금 더 윤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더군다나 성직자로 목회자로 역할을 하기로 자임한 분들이라면 사실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무슨 여자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으로부터 더 깨끗하게 살자. 우리가 더 우리 스스로를 지키자. 이 사회를 오히려 더 거룩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가르쳐야 되고 본을 보여야 되는 입장인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반복됐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뭡니까? 자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노회도 있고 총회도 있고 교회법이라는 것도 있고 교회법이라는 게 굉장히 엄중합니다. 사회법은 오히려 이렇게 형량에 따라서 그 죄를 용서할 수도 있고 대가가 있지만 교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도덕법이기 때문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엄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기능을 하지 않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또 장로들이 사실은 서로 기득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 속에서 관계의 딜레마 속에서 정의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서로의 권력을 지켜주는 그런 기구로 전락해버린 한국교회 부패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 조윤기 목사와 같은 이런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고 전병호 목사와 같은 사람들의 이런 드러나 있는 죄악에 대해서도 아무런 치리를 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지금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목사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사랑의 교회에서 어떤 한 신도가 다른 신도들로부터 폭행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랑의 교회 문제와 관련해서도 목사님께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사랑의 교회 건축할 때 제가 그 하우사랑이라는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왜 이름이 하우사랑이냐면 사랑의 교회 너마저 이런 의미였어요. 사랑의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왜 그런 제목을 갖고 카페를 만들었냐면 사랑의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과 사랑의 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역할이라는 것은 참 감사하고 훌륭한 일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교회가 있다. 이런 목회자가 있다. 이런 신자들이 있다. 그런데 사랑의 교회가 초대형 교회를 건축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라고 어떤 방향을 잡았을 때 저희들한테는 좀 청천벽력 같은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마저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비판했던 조용기 목사나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카페를 만들고 활동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뭐 우정현 목사 박사학위 논문이 이 표절 문제가 불거졌고 뭐 본인도 인정하는 바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 그것을 자정을 요구하는 신자들의 많은 목소리가 있는데 안수 집사회를 만들고 여러 사람들이 매주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데도 여전히 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결국은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는 교회 앞마당을 놓고 서로 물리적 싸움이 왔다 갔다 하고 정경이 투입되고 이런 불상사까지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는 한 청년을 자매를 여성을 여러 신도들이 둘러싸서 조롱하고 또 폭력을 행사하고 네. 또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쇼크로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일이 교회에 벌어졌다는 것, 성탄절을 앞두고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네. 사랑의 교회 이 문제는 누구보다도 오정현 목사 스스로 나서서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신자들끼리 다투도록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책임져야 될 것을 분명히 책임져야 될 때 이 문제가 바로 잡히지 신자들 안에 그렇게 싸움이 나도록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자, 박진부님, 앞서서 교황께서 하신 말씀 얘기를 하면서 신자들의 사회 참여 문제, 정치 관여 문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과거에는 그런 얘기들이 전혀 안 나왔었나요?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죠, 사실. 그러니까 그 복음의 본연의 정신 자체를 사실 복음의 진실을 호도하고 있거나 왜곡하는 식으로 계속 교회가 살아왔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다른 종교에 비해서 보면 천주교가 여러 가지 사회 현안에 현장에도 가시고 또 목소리도 내고 또 제가 간혹 그 성당의 어떤 행사가 있어서 가보면 인권 주간 등이 있어서 사회 어떤 현안에 대한 어떤 관심을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더군요. 이게 한국 가톨릭의 독특한 현상입니까?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까? 사실 전 세계적으로 공통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전 공통인데 그것이 이제 좀 안타까운 게 이제 교구장, 교구를 책임지고 있는 분의 스타일에 따라서 그것이 뭐 좀 방점이 찍히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좀 희석되든지 하는 그 정도 차이는 있는데요. 사실 뭐 인권주의, 자선주의, 뭐 사회교리주관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우리 신자들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상황에 어떻게 민감하게 관찰을 하고 또 실천에 옮겨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지침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공통적인 거죠, 전 세계적으로. 다른 종교에 비해서 천주교가 조금 더 이런 사회 문제에 뭐라고 할까요? 전반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뭐 아무래도 현실 종교가 될 수밖에 없었죠. 역사적으로 사회와 함께했죠. 사회로부터 박해를 받은 적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세월을 유럽 제1세계라고 얘기하는 유럽 교회를 보면은 사실 정치를 휘두르고 왔던 종교였기 때문에 그 역사를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그 복음 말씀이 그 익명의 예수들이잖아요. 사실 가장 버림받고 아프고 가난하고 핍박받는 사람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곧 해준 거라는 마테오복음 25장은 그거 정말 복음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윤리적 행동 강령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것을 복음을 가지고 살면서 어떻게 세상 일에 무관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예수께서 지금 이 사회, 이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잠시 여쭤봤었는데요. 마무리하는 의미로 예수께서 그렇게 생각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회에 한마디를 던져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우리 이 목사님 먼저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전에 죄송합니다. 그 전에 제가 이 성탄절에 우리 교회의 아픔에 대해서만 부끄러움에 대해서만 너무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나 개신교회도 참 성탄절뿐 아니라
1년 내내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또 신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민주화 운동이나 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회의 수많은 아픔들을 놓고 많은 목회자들이 거리에서 또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들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 강정에서 쌍용에서 또 이 철도노조 파업 현장에서 많은 목사들과 신자들이 좀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분들께 네. 또 감사하고 또 저희 개신교가 좀 이렇게 교파별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중력이 좀 약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장점이 돼서 수많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노력을 하고 계신 분들께 참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저희 개신교에 대해서 또 목사인 저에게 또 우리 신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너네부터 잘해라. 나부터 해라. 지금부터 해라. 작은 것부터 해라. 네, 그렇게 요구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신부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예수님이 요즘 식으로 치면 노숙자 상태로 오셨죠. 사실 오갈 곳 없는 곳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당신의 태생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아마 행여자들, 노숙인들에게 우선 관심을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고, 사실 일개 신부가 뭐 얘기하는 것은 권위가 없어 보여서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이 프란치스코, 우리는 이제 그 신앙 조직 체계 안에서 하느님의 지상 대리자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죠? 지상 대리자께서 하신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 이 말씀을 좀 새겨보는 것이 더 권위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최근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내신 권고문 복음의 기쁨이라는 권고문 49항을 읽어드릴게요. 밖으로 나가십시오. 밖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든 사람에게 나눠줍시다. 일신의 안전을 도모하거나 틀어 박히는 고립으로 병들어가는 교회보다 길 위에서 더러워지고 상처 입고 망가진 교회가 낫습니다. 강박과 절차에 얽힌 채로 그저 꼼짝도 못하는 교회는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응당 마음을 쏟아야 할 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너무나 많은 형제들이 아무런 힘도 빚도 예수님과 나누는 우정의 위안도 자신들을 받아주는 신앙 공동체도 삶의 전망도 의미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경 쓸 곳은 어디인가요? 예. 저도 이렇게 훌륭한 모범을 따라서 살고 싶은 하는 사람입니다. 네. 두 분 말씀 그리고 또 두 분을 통해서 들은 참 그리스도의 말씀 잘 들었고요. 올해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2013년 마무리하는 마당에 내년에는 이런 일들이 좀 줄어들고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이 내년 이맘때에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의 가치가 오만한 권력을 견제하는데 기여를 해주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두 분 신부님, 목사님도 힘드시겠지만 더 힘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춤추는 밤거리 그는 거기
신속한 뉴스, 정확한 분석, 또 하나의 공정 언론. 국민TV 뉴스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는 국민TV 라디오의 모든 콘텐츠를 읽고 들을 수 있습니다. 뉴스메이커의 생생한 발언을 담은 인터뷰 녹취, 기자들이 발로 뛰어 만든 현장 리포트, 날카로우면서도 깊이 있는 칼럼, 국민TV 뉴스의 특징입니다. 인터넷 이슈의 출발점, 국민TV 뉴스. 지금 접속하세요. 뉴스.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만듭니다. 성탄 특집으로 마련한 뉴스 바리케이드 노종면의 뉴스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